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내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지만 여전히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명을 선발하는 선고 방청 신청에는 어제까지 7만 5천 명이 몰렸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하락하고 서울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서울 내에선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여 탄핵 선고를 앞둔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관세 폭탄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트럼프는 반만 믿자는 일반적 주장에 큰 충격을 던진 결과이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최악의 형태로 강도 높은 관세가 예고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관세가 적용된다면 우리 수출은 13% 넘게 쪼그라들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관세에 따른 국내의 반응과 그 대응책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세 부과 조치의 내용을 김환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Reciprocal tariffs o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iprocal. That means they do it to us and we do it to them. Very simple. Can't get any simpler than that. 이번 상호관세는 보편관세인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차등관세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관세 산출 근거로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지목하면서 대미 8위권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적용했습니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에는 20%, 대만과 일본에는 32%와 24%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For nations that treat us badly, we will calculate the combined rate of all their tariffs, non-monetary barriers, and other forms of cheating. 다만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기존 관세 부과 품목에는 이번 상호관세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등 미국의 양대 교역 상대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며 보복관세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며 보복할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 정책이 과거 석유파동급 공급 충격을 불러 물가와 실업률을 모두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고 블룸버그도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지난주 예고했던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25% 관세도 조금 전에 정식 발효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 자동차를 시작으로 미 관세에 대응하는 전방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 움직임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일단 자동차 지원 방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다음 주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에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 후방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폭넓게 포함될 예정인데요. 자동차를 시작으로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입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늘 발표된 25%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부처들은 오늘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관계부처엔 대미 협상에 직접 나서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어 최상목 부총리가 외환과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우려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오후에 한 차례 더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과 민관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금융시장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관세 충격에 장초반 급락한 뒤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하락권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역시 주요 수출주들이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55분 기준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종목이 대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건데요. 삼성전자 2.38%, SK하이닉스 2.37% 하락 중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주는 현대차 1.48%, 기아 1.52% 빠졌고 2차 전지주는 삼성 SDI 1.61%, LG화학 4.3%, LG에너지솔루션 3.65% 떨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 국내 증시 전체적인 지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전장보다 2.7% 하락해 2,430선에서 거래에 나섰던 코스피는 2,480선을 왔다 갔다 하며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이상 팔아치우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7,900억 원, 2,400억 원가량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669까지 밀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하며 680선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000억가량 매도 중이고 개인이 900억 매수 중입니다. 장중 1,472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전환에 1,46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문의 막판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헌재 측 움직임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후에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수정 등 막판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 기각, 각하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앞서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도 재판관들은 평일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만약 결정문 수정 과정에서 내일도 판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문은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주도해 작성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전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려 있는 만큼 경비도 더 삼엄해졌죠. 네, 헌법재판소 주변 150m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진공화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로 서울의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의료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는 최대 수십만 명의 집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선고는 일반인 20명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어제 기준 7만 5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마감되는 만큼 신청 열기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최근에 위아래로 크게 요동쳤던 부동산 시장은 탄핵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값 역시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인데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아파트값의 흐름 먼저 정리를 해보죠.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이 0.05% 떨어지며 하락폭을 유지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0.11% 상승하며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성동구가 0.3% 오르면서 3주 연속 0.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확대에 따라 풍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어제 전후로 하락세로 전환됐던 송파구가 0.28%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강남, 용산, 양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 내 아파트값도 0.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중랑과 강북, 도봉, 노원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의 탄핵 선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은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탄핵 인용 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단기간에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공약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책이라든가 현실화되려면 상당 부분 난관도 많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관망 분위기가 더 커질 것으로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와 목동, 성수동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토화제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심입니다.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 속 기업들의 움직임은 다양합니다. 분주한 곳부터 작년의 성과를 자축하기 바쁜 곳, 그리고 몸을 사리는 곳까지 나타났습니다. 기업들 움직임 순차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 닷새 만에 다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행보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이 회장의 출장 내용 전해주시죠.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제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회장의 구체적인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회장은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정례 교류회를 주재하는 등 일본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일본 요코하마에 수천억 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고 일본 정부 또한 이곳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계 경제의 핵은 미국인데 중국과 일본을 돌아다니는 행보가 독특하긴 합니다. 배경이 뭘까요? 네, 이 회장은 지난달 중국 일정에서 샤오미 전기차 공장과 BYD 본사를 찾는 등 자동차 전기전자 장비 사업 확대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번 일본 출장에서도 전장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일본 도쿄 오테마치 지역에 공용 업무 공간을 오픈하는 등 일본과의 접점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지난 2월 서울에서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3자 회동을 가졌던 만큼 이번 당일 일정에서 이 회장과 손 회장이 다시 만날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함께 1억 5천만 원을 넘기며 고공행진했던 비트코인은 최근 1억 2천만 원대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다음 방향성이 어디인가 아직은 불투명한 시점인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실적 호조를 자축하고 나섰습니다. 배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빗썸의 전 대표도 수십억 원을 받았고 업비트 운영사 대표는 1,000억 원 넘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민우 기자, 빗썸의 상여금 지급을 먼저 짚어보죠. 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지난해 빗썸에서 상여금 20억 원, 퇴직소득 22억여 원, 급여 4억 6천만 원 등 총 47억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배임 선고가 난 뒤에도 이 같은 상여금이 지급됐다는 건데요. 당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에 현금 30억 원과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전통 금융권을 벤치마킹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고객자산 보호 역량 제고 등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빗썸 이사회 의장도 상여금 10억 원 등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서도 거액이 지급됐죠. 그렇습니다. 두나무 최대 주주인 송치영 의장은 지난해 임금과 배당으로 1,100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송 의장의 보수는 62억여 원에 그쳤지만 배당으로 약 1,042억 원을 받았습니다. 두나무는 지난해 배당을 주당 11,709원으로 산정하면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서구 대표는 급여 8억 원과 상여금 약 13억 원을 포함해 21억 6천여만 원을 지난해 지급받았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호실적이 이 같은 실적 잔치의 배경인데요.
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1,860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85% 늘었고 빗썸 역시 지난해 1,30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SBS 비지 이민호입니다. 편의점들은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서 최근 몇 년간 포화 상태까지 덩치를 키운 반동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은 상반기에만 700여 개 점포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윤하 기자, GS나 CU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점포를 늘리는데 세븐일레븐은 반대로 가는 듯합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오는 6월까지 700개 점포에 대해 전략적 폐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점포 가운데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는 재계약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앞서서도 지난 2022년 14,000여 개였던 점포를 2년 사이 12,000여 개로 2,000개 넘게 정리했습니다. 편의점이 주요 소비처로 부상하면서 같은 기간 GS25와 CU가 모두 4,000개 넘게 점포를 늘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세븐일레븐 측은 올해를 터닝포인트로 수익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뷰티와 패션, 즉석식품을 강화한 전략 거점 점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익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이라는 건 보통 회사가 어려울 때 나오는 메시지인데 세븐일레븐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2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내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추가적인 희망퇴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타자로 세븐일레븐의 ATM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국내 첫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지금의 부진을 겪게 된 데는 지난 2022년 미니스톱을 3천억 원대에 인수했지만 외형과 내실 모두 투자 대비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연금을 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고령층의 적절한 노후 수단이 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근로기간 중 충분히 오래 연금을 쌓은 사람이 아직 많지 않아서 대부분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이 와중에도 부부가 합쳐 받은 연금이 월 500만 원을 넘긴 사례가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월 500만 원이면 현재까지 최고 기록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 5,600원입니다. 남편은 253만 9천 원, 아내는 276만 6천 원 정도를 각각 받았습니다. 부부 한 달 연금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 정도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고령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수령액이 한참 적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부부 수급자는 모두 77만 5천 쌍에 달했는데요. 500만 원 이상을 받은 부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부부 한 달 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 3천 원에서 지난해 말 108만 1,700원 수준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부부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노후에 필요한 합산 적정 생활비는 한 달에 296만 9천 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지 아니면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받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에 연체율이 오르고 환율 부담까지 커지면서 이제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의 신용대출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은행이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기자, 이게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처음 나선 은행이 어디입니까?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스페셜론의 대출 승인 구간을 외부 신용등급 기준 1등급부터 5등급에서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신용등급이 4, 5등급인 전문직 차주는 대출 승인이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대신 최고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릅니다. 전문직 차주더라도 신용이 우량한 차주에게 대출을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좀 상징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미 일반 신용대출의 문턱은 은행 전반적으로 더 높아진 상태죠. 그렇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4대 은행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이용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7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데요. 특히 신한과 우리은행에서는 같은 기간 평균 신용점수가 40점 넘게 올랐고요. 지난 2월 기준 하나와 우리은행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점수 평균은 940점에 달합니다. 4대 은행 중 940점을 넘긴 은행이 두 곳이나 됐던 적은 지난 2023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차주들 상환 능력 악화에 신용대출 연체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84%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런 와중에 갈수록 빈번해지는 은행의 초대형 부당대출은 결국 간접적으로 전체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됩니다. 최근 9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된 기업은행이 뒤늦게 대대적인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쇄신안이 나온 것 자체는 다행입니다만 그 내용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를 모아서 대출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기업은행 쇄신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지점장 이상 임직원 친인척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겠다는 겁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이 이 DB에 등록이 돼 있다면 해당 임직원이 속한 지점 전원은 대출을 처리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점장 친인척이 DB에 올라 있다면 해당 지점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본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본부를 거치면 부당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일종의 사전 경보 시스템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DB에는 해당 임직원 친인척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취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기업은행은 76억 원 규모의 셀프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동이 걸렸는데요. 개보위는 당시 기업은행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이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개보위의 해석입니다. 이번에도 DB 구축이 쉽지 않고 친인척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거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업은행 측도 제약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대신 대출 승인 후 점검하는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는 등 2, 3중으로 부당대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탁한 상태고요. 워스 지역은 항동과 수궁동, 오류 이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경부권 내륙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일부 서쪽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중서부와 전북, 광주 한때 나쁨, 반면 환경부 기준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겠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나쁘겠는데요. 이 지역은 호흡기 건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